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사물인터넷 개념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은 또 생소한 용어죠.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같이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플랫폼에 대한 정의사항. 기초가 되는 골격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가 기초가 되느냐.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준. 지금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정의사항을 살피는 거지 사물인터넷이라는 정의사항을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점을 아주 넓게 가지시면 되고요. 이 기초가 되는 어떤 골격, 기준점,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구조라는 겁니다. 뭐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장사를 하겠다. 뭐 어떤 짜장면이 있다. 짜장면 중국집을 하겠다. 그럼 중국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사항이 있겠죠. 프랜차이즈 회사에 연락을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중국집 주방장을 직접 자기가 요리 공부를 해서 중국 음식을 만들든지 또는 사람을 섭외해서 중국집을 차리든지 하는 공통된 어떤 규격이 있을 겁니다.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통구조. 그 다음 사회 문화적 합의 또는 규칙. 예를 들면 짜장면이 불어 터진 게 기준이냐 아니면 불어 터지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하는 게 기준이냐.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건 불어 터지면 안 먹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품질을 유지한 채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죠. 반복적으로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작업 공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준점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IT 사업으로 이 분야로 이것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레시피 같은 또는 레시피 개발이죠. 더 맛있는 짜장면을 제공하기 위한 어떤 요리 전문가들 프로그래머에 따지면 개발 인프라 쪽이 됩니다. 인프라, 개발자 또는 개발 소스들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전체의 기준점을 두고 하나하나 요소를 전부 다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 공통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 중국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이 플랫폼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국 음식의 플랫폼이 뭐냐? 중국 음식점의 플랫폼이 뭐냐라고 했을 땐 이렇게 기준점 그리고 제공을 위한 공통 준비사항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기준으로 가지게 되는 사회적 문화적 인식사항 맛이 있고 없고에 대한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항상 맛있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또는 기존 제품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인력들 그리고 부자재들 이런 것들이 이 전부 플랫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앞서 이제 중국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만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 플랫폼하고 서비스의 차이점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제일 간단한 게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장사는 그럼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중간에 유통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쇼핑몰이 있을 거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중국 음식점을 예를 들면 생산자는 중국 음식점이 되는 거고요. 쇼핑몰은 뭐가 되느냐? 뭐 우리가 흔히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요런 것들이 쇼핑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 제품, 유형, 무형의 서비스 제품들을 이 쇼핑몰, 유통,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비스 형태인데 플랫폼은 어떠한 경우냐? 플랫폼은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 이 두 개가 전부 양방향입니다. 서로 제공을 하고 서로 소비를 하는 구조가 이 서비스하고 천지 차이죠. 다시 한 번 더 이전 서비스 항목을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이 중간에 유통 서비스 업체가 끼어들었지만 다이렉트 거래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도 일방적인 거래입니다. 공급은 생산자가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플랫폼은 사용자 그리고 개발자 또는 플랫폼 서비스업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더라도 전부 다 양방향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구조가 이 플랫폼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플랫폼 정의사항을 보더라도 여기 어떤 하나 부분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각각 상호 보완 관계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플랫폼 정의사항입니다. 다음 항목을 보시면 이러한 플랫폼 구조를 사물 인터넷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전에 박식한 이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방형 오픈 구조입니다. 오픈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플랫폼 구조를 사물 인터넷 구조를 여기에다 적용을 시켜서 한번 살펴보면 실제 세계의 사물들, 장치들 있죠. 장치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을 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 얘기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물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서버나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고 디바이스, 즉 장치 내에 직접 이 플랫폼을 적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디바이스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IoT 에코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외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마켓,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일반 엔드 유저,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위치한 게 이 오픈 IoT, 개방형 IoT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치와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IoT 에코 사이트 그리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앱 마켓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 이미지로 만들어놓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API라고 하는 용어가 중간중간 끼어 있으면서 이 선을 쭉 연결을 지어놨는데요. 오픈 API라고 하는 건 API 자체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 규격을 정해 놓습니다. 약속된 규격을 정해 놓고 이 둘 사이에 주고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개발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제공이 되도록 우리 일반 소비자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만 이러한 장치들이나 또는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오픈 API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의 종류와 기능은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드웨어, 그리고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연결, 네트워크 있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
앞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거기서 플랫폼화 시켜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플랫폼은 그럼 뭐냐? 사물 생성, 즉 칩셋이나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ARM,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같은 개발 보드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개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운영체제가 나오게 돼요. 운영체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운영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운영체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 리눅스 계열이 있죠. 리눅스 계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휴대전화기도 리눅스 기반입니다. 리눅스와 같지 않지만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운영체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물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무거운 다양한 기능을 하는 운영체제보다는 각기 자기 목적에 맞는 특수한 목적에 맞는 한두 가지의 기능만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무거울 필요가 없이 경량화된 가벼운 운영체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실행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결과가 중요하죠. 우리가 일일이 디바이스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실행 결과를 언제 실행하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 실행된 결과를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특정 저장소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걸 꺼내서 보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 플랫폼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그럼 휴대전화에 있는 장치들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기 쉽게 제공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 전부 이 중간에 있는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특정 규칙을 정해두고 이 네트워크와 데이터, 네트워크를 연결짓는 이동통신업자들,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이터 플랫폼을 이 서비스 업자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동통신사 기준으로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어 있는 사물 인터넷 환경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역시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업자 역시 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으로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플랫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연결과 데이터라는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어떠한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이라는 검색이 나옵니다. 이 시멘틱 기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검색 기술입니다. 검색 기술. 자, 우리가 검색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짜장면을 검색하게 되면 맛집, 요리법, 기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자동으로 추려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짜장면 글자가 들어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보여주게 되죠. 뭐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먼저 보여주겠지만 대부분은 짜장면을 검색하게 되면 맛집이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계 입장에선 기계한테 우리가 인간이 짜장면을 알려줘라고 하면 기계 입장에선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집을 알려줘야 돼? 아니면 요리법을 알려줘야 돼? 아니면 짜장면의 기원이 뭔지 알려줘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럼 분류해서 알려줄 것이냐라는 게 시멘틱 기술이에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 이외에 정보까지도 제 질문을 통해서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색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분석 및 추론하는 능동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멘틱 기술이에요. 전문 용어지만 이 네이버 사이트에 가시면 시멘틱 검색이라는 특정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공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구글도 하고 있고요. 네이버를 방문해 보시면 이 시멘틱 사이트에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여러분들이 직접 짜장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거는 웹, 월드와이드 웹 줄여서 웹이라고 합니다.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의미적 상호 운용,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입니다. 상호 운용을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요. 이후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까지 확장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서 얘기했던 이 IoT 데이터 플랫폼에서 다뤄지는 거하고 아주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장치에 대한 부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장치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새로운 직업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도전을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기에 도전을 하시려면 산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물인터넷과 식별체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물인터넷과 식별체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별체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식별체계는 특정 대상, 여기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만 특정 대상입니다. 특정 대상을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식별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가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식별할 거냐, 구별할 거라는 거죠. 그 한 가지 예가 자동차 등록번호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사람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뭘까요?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죠. 쌍둥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또는 지문 형태는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바코드를 한번 볼까요? 바코드, 제품 바코드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모든 거에 다 바코드가 적혀 있습니다. 인쇄가 되어 있죠. 과자라든지 이런 것부터 전부 다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면 식별을 하느냐. 똑같은 모양의 포장지, 똑같은 내용물인데 왜 필요할까? 제품의 생산, 그리고 배송, 그리고 매장 내의 재고 관리, 즉 유통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식별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게 이 제품 바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은 자기 혼자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장치와의 협업,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둘 사이 또는 일대 다수 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시켜 놓은, 일반화시켜 놓은 식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플랫폼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별 체계는 플랫폼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도 도전을 하시면 아주 재미나게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는 게 여러분 IT
세상에 발을 들이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 플랫폼의 궁금증을 살펴보는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